부양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내 사위가 말하는 부양은 그랬어요. 그건 계약이었죠.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침묵 속에서 나만 서명해야 하는 그런 계약. 그래서 전 그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것만이 70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았던 내 인생의 첫 자유였어요. 그 과정을 세상에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숨 쉬듯 당연했던 내 존재의 굴욕과 나를 되찾는 해방의 순간을. 부양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내 사위가 말하는 부양은 그랬어요. 그건 계약이었죠.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침묵 속에서 나만 서명해야 하는 그런 계약이었어요. 내 사위의 부양이라는 달콤한 덫에 걸려들었을 때 나는 70평생 동안 가장 나약한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된 지 3년째. 낡은 집은 수리할 곳이 많았고 덜컥 찾아온 무릎 관절염은 내가 세상과 소통하던 모든 경로를 막아서는 듯했습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도 약해졌고 홀로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밤마다 나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집에서 쓰러지면 누가 발견해 줄까 하는 막연하고도 절실한 공포. 그것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정확히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심하세요. 이제부터 어머니는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가 이 집으로 들어와서 어머니를 책임지고 모실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얼마나 안심했던지 모릅니다. 우리 딸애와 결혼한 사위는 세상 둘도 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두 손 가득 먹을 것을 사들고 왔고 쉰 목소리로 어머니, 이제부터 걱정 없이 지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책임지고 모신다는 그 든든한 약속은 내가 평생 지고 있던 낡은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내가 짐이 아니라는 증거, 내가 버려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받을 수 있다는 증명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한 말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교묘한 꼬리표가 슬며시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들어오면 이 집을 수리할 곳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세금 문제도 복잡해지고요. 저희가 어머니를 책임지고 모실 수 있는 명분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집은 명의만 저희 이름으로 잠깐 해두시죠. 그들은 책임과 명분이라는 말을 마치 나를 위한 가장 훌륭한 방패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김서방은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명예 이전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안전한 절차인지, 나중에 딸에게 상속할 때 얼마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딸애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김서방이 변호사랑 다 상의해서 그러는 거야.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안심하세요. 내가 가장 필요로 했던 그 단어 앞에서 나는 아무런 의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낡은 펜을 쥐고 그 종이에 서명했습니다. 그저 효도라는 든든한 보험에 가입하는 서명이라고 생각했죠. 내 오랜 보금자리의 주인이 법적인 서류 위에서 내 이름이 아닌 사위의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서명한 것이 보험이 아니라 나를 옥죄는 계약이었다는 것을. 김서방과 딸애가 이 집으로 들어온 것은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집은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문서 명의가 바뀐 그날부터 내 삶의 크기는
눈에 띄게,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안심시킨다는 명목으로 내 삶의 모든 사소한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장 보러 다니지 마세요. 시장이 얼마나 복잡한데 위험해요. 어머니, 그 동네 친구분들 만나는 거 이제 좀 줄이시죠? 저희 집에 사신다고 이래저래 말이 나올까 걱정돼서 그래요. 그들의 말은 언제나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내 삶의 반경을 점점 더 좁혀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며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이웃이 아니라 그들의 집 안에 조용히 머물러야 하는, 돌봐야 할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인 통제였습니다. 명예 이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애가 내 이름이 찍힌 은행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엄마, 이제 돈은 제가 통합 관리할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 이름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던 연금과 내가 평생을 절약하며 모았던 비상금까지 모든 것이 딸의 통합관리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지만 그 돈을 쓰는 주인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초 김서방은 새 지폐가 들어있는 작은 현금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용돈이에요. 내 돈을 사위에게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야 하는 이 굴욕감. 나는 그 현금 봉투를 손에 쥔 채 마치 내가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난한 노인이 된 것 같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생겨도 나는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예쁜 원피스를 사고 싶어도, 친구들과 오랜만에 온천 여행을 가고 싶어도 나는 그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엄마, 옷은 아직 충분하잖아요. 저희가 용돈 드린 거 아껴 쓰셔야죠. 여행은 위험해서 안 돼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들의 한마디는 내 통제권을 박탈하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내 돈조차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사실은 곧 내 존재가 쓸모없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경제적 통제는 곧 내 삶 전체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양은 점점 더 치밀해졌습니다. 내가 병원에 가면 김서방이 반드시 동행했고 의사의 설명을 독점했습니다. 내가 질문을 하려 하면 어머니는 염려 마시고 계세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다 들을게요. 라며 내 입을 막았습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권마저 그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나는 내 집 안에서 침묵하고 순종해야 하는 쓸모를 잃은 늙은 시어머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효도의 언어로 포장된 그들의 지배는 무방비 상태의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안심하세요라는 그들의 말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대신 나를 점점 더 불안하고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안심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제하기 위해 안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었죠. 나는 내 집의 한쪽 구석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나를 느끼며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70평생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스스로의 삶에 대해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이 효도라는 이름의 통제는 내 자존감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의 완벽한 부양 시스템을 완성하는 구색 맞추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하지만 누가 돈을 써야 할지 묻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들이 관리라는 이름으로 가져간 건 돈이 아니라 제 존재의 주인 의식이었습니다. 경제적 통제는 곧 제 영혼을 조여오는 올감이었죠. 집 문서의 명의가 사위의 이름으로 넘어간 후 그들의 부양이라는 구조물은 더욱 정교하고 치밀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 구조물의 두 번째, 그리고 가장 견고한 벽은 바로 경제권의 장악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돈은 제가 관리할게요. 연금도 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이자도 여기서 나가니까 한 군데서 모아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딸애가 내 이름이 찍힌 은행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상식적이어서 내가 감히 반대할 여지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셈의 어두운 어린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은 내 경제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내 손에서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통장이지만 더 이상 그 통장에 주인 행세를 할 수 없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던 연금, 남편이 남겨준 유산 중 내가 비상금처럼 쪼개가며 모았던 자금까지 딸애는 깔끔하게 통합관리라는 이름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언제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내가 반론을 제기하려 할 때마다 김서방은 나보다 훨씬 더 유창한 전문가의 언어를 사용하며 나를 압도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장기적으로 어머니께 이득이 되는 방식입니다.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세금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죠. 저희는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지는 입장이니 이 정도는 당연히 관리해야 합니다. 책임이라는 단어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짐을 지운 죄인이라도 되는 양, 나는 그들의 관리를 묵묵히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리는 단순한 회계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존재 통제의 가장 효과적이고 날카로운 도구였습니다. 돈의 흐름을 막아버리면 그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통제는 매달 초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매달 초, 김서방은 새 지폐가 들어있는 작은 현금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용돈이에요. 내 돈을 사위에게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야 하는 이 굴욕감. 나는 그 봉투를 받을 때마다 숨 막히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마치 내가 그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 능력이 없는 가난한 노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시혜적인 태도 앞에서 나는 내 돈을 받는 주제에 고맙다고 인사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나는 그 현금, 봉투를 손에 쥔 채 마치 나의 모든 독립성이 이 얇은 지폐 몇 장에 갇혀버린 듯한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내 안에서 이건 내 돈이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딸의 눈빛과 사위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나는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효도는 나의 존엄을 담보로 한 자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관리는 나를 향한 끊임없는 감시와 검열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생겨도 나는 그들에게 주저하며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낡은 코트를 대신할 새 코트를 사고 싶을 때 나는 딸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시장에 나가보니 괜찮은 코트가 있던데 내가 관리하는 돈에서 조금만 쓸 수 있을까? 딸애는 나를 안심시키는 듯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옷은 아직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절도 아닌데 돈 아껴야죠. 김서방이 어머니 노후 계획까지 다 짜놨어요. 지출을 줄여야 해요. 그들의 아껴야 한다는 논리 앞에서 나의 작은 소망들은 하나하나 꺾여 나갔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작은 사치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성적인 재정 관리는 나의 감정적 만족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나는 옷을 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싶었던 것인데 말입니다. 더 큰 굴욕은 용돈의 사용처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이 어머니, 지난번 용돈은 어디에 쓰셨어요? 친구분들하고 식사하셨어요? 너무 비싼 거 드시지 마세요. 제가 이래 봬도 어머니 돈 관리하는 사람인데 책임감을 느껴서 그래요. 김서방은 매달 용돈을 줄 때마다 지난달 사용 내역을 물었습니다. 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사위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 나는 마치 용돈을 받은 철없는 학생이 된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소소한 점심 식사, 손자에게 몰래 쥐어준 10,000원짜리 한 장까지. 나는 모든 것을 감추고 숨겨야 했습니다. 내 돈을 쓰는 행위가 곧 비밀이 되어야 하는 이 구조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스스로를 검열하고 위축시켜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난란, 화분을 하나 사고 싶었지만 김서방이 사치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 포기했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싸구려 플라스틱 화분을 사서 숨겨 놓았죠. 내 집 안에서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 죄인처럼 숨어 다녀야 하는 비참함. 이 경제적 통제는 나를 숨쉬게 했던 마지막 자율성마저 끊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 통장 잔고는 불어날지 몰라도 내 영혼의 잔고는 매일 마이너스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돈조차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사실은 곧 엄마, 당신은 이 집에서 쓸모를 잃었으니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라는 무언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경제적 통제는 나를 향한 존재 통제의 가장 잔인한 형태였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돌봐주는 척하며 내 인생의 모든 사소한 결정을 대신하려는 지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책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포함한 나 자신을 소유하기 위한 그들만의 명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굴욕적인 현금 봉투의 주인 행세를 멈춰야 했습니다. 내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나는 내 집 안에서 돈 봉투를 기다리는 쓸모를 잃은 늙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서야 했습니다. 그 결심은 다음 챕터의 작은 종이 한 장 앞에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경제적 감옥을 부수고 내 통장의 주인,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사위가 내민 종이에 서명하라는 칸이 있었어요. 이건 그냥 절차예요. 그 말에 펜을 들었다가 제 손이 멈췄죠. 절차라니. 내 인생의 집을, 나 자신을 그냥 절차라고 부르다니. 그것은 작은 떨림이 아닌 거대한 결심의 서막이었습니다. 경제적 통제 아래에서 내 삶의 모든 사소한 영역이 잠식당할 때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읊조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해. 낡은 주문처럼 되뇌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두꺼웠습니다. 통장도 진명이도 그들의 손에 있었으니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통제 아래에서 숨 쉬는 것을 부양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서방은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 후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식탁 위를 깨끗하게 치우고 그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종이의 하얀 여백이 내 눈에는 마치 피 한 방울 없는 싸늘한 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위 어머니, 이것만 서명하시면 돼요.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친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승리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전에 했던 명예 이전 절차를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서류예요. 어머니가 나중에 복잡하게 신경 쓰실 일 없도록 법적으로 완전히 깔끔하게 처리하는 거죠. 그는 다시 한번 내게 안심을 주문했습니다. 마치 마취 가스처럼 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단어였습니다. 이건 그냥 법적인 절차일 뿐이니 안심하시고 펜 드세요. 절차. 그 말이 내 귓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나는 김 서방의 말에 반사적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이미 훈련된 개처럼 나는 그들의 요구에 순종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펜 끝이 종이에 닿기 직전 내 손이 멈칫했습니다. 서류 위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와 함께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집의 주소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 서명이 필요한 칸이 있었죠. 나는 펜을 잠시 내려놓고 그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내 시선은 글자들을 뚫고 이 집에 깃든 지난 세월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 담을 쌓고 딸애를 낳아 기르며 온갖 희로애락을 겪었던 공간. 흙먼지 날리던 마당에 꽃을 심고 겨울이면 연탄재를 치우며 지켰던 내 보금자리. 그것은 나에게 단순히 재산 목록 1호가 아니라 내 인생 그 자체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김서방은 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걸린 이 중요한 문제를 그저 절차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절차라니 내 인생의 집을, 내 존재의 마지막 보루를 그저 행정적인 마무리에 불과한 절차라고 치부하다니.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쨍하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짓눌려 숨 쉬지 못했던 폐가 갑자기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신 것처럼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들의 부양이라는 계약 속에서 내가 잃었던 것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나를 나 자신으로 인정할 권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서류 위에 서명하는 것이 단순히 집의 명의를 넘기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곧 내 이름을 그들의 통제 아래 완전히 예속시킨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기 전에 빨리 끝내시죠. 서류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의 안심하라는 말이 이번에는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안심은 나의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나의 포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서방,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단호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 목소리였지만 평소에 나답지 않게 단단하고 분명했습니다. 이 서류 내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서명할게. 오늘 말고 내일 다시 볼게나. 김서방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 그리고 노골적인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법률 용어라서 어머니가 이해하시기 힘들어요. 제가 법무사한테 다 확인받은 서류입니다. 굳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아니, 나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 집 문서야. 내 이름이 걸린 일이야. 복잡하든 아니든 내가 읽어보고 판단해야지. 나는 그에게서 서류철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내 손이 떨렸지만 나는 그 떨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떨림은 작은 두려움이 아니라 거대한 결심이 시작될 때의 전율이었습니다. 내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익숙한 어둠과 고요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돋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서방이 어머니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단어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류 위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의 작은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해. 이 통제에서 벗어나야 해. 나는 이 집에서, 이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타인의 이름으로 이전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호화로운 부양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이름으로 아침을 맞고 내 뜻대로 하루를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일지, 김치찌개를 끓일지라도 내가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 갈게 하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 작은 떨림은 이미 거대한 결심의 서막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하기 위한 유일한 열쇠가 바로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딸애와 김서방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명예 이전은 그만두겠다. 나는 이 집에서 너희의 도움 없이 혼자 살겠다. 내 말에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당황, 분노, 그리고 내가 감히 그들의 효도, 계약을 파기했다는 충격. 나는 이제 그들의 안심이라는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사위는 늘 말했어요. 우린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책임만 있고 존중은 없었죠. 부양은 돌봄이 아니라 통제였어요. 저는 이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내가 명예 이전 서류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날, 집 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김서방은 내가 감히 그들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딸애는 엄마가 왜 이래? 김서방을 못 믿는 거야? 라며 서운함을 넘어선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내 결심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만약 그들의 의도가 순수한 효도였다면 내가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했을 때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날 밤 김서방은 내 방 문 앞에서 거의 삿대질하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 집 명의를 저희에게 넘겨야 저희도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희 선의를 이렇게 의심하십니까? 그는 끊임없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방패 삼아 나를 몰아붙였습니다. 책임. 그 단어는 듣기에는 숭고하고 고마운 울림이 있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나는 마치 거대한 쇠사슬에 묶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책임은 나를 돌본다는 의무가 아니라
나를 소유한다는 권력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김서방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이익을 놓칠세라 초조해하는 사업가의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김서방, 책임만 있고 존중은 없었어.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안의 분노와 슬픔이 실려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책임을 원한 게 아니었어. 나는 이 집에서 내 뜻대로 숨 쉴 수 있는 존중을 원했지. 저희 존중이라니요. 저희가 어머니께 얼마나 극진이 대했습니까? 어머니, 약봉지 제가 챙겼고 밥상 제가 차렸고 병원 예약 제가 다 했습니다. 이게 존중이 아니면 뭡니까? 어머니의 억지 때문에 저희 부양 계획이 다 망가지는 걸 모르십니까? 그의 말이 오히려 내 깨달음을 더욱 선명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부양에는 늘 조건이 붙었습니다. 경제권을 넘기고 개인 생활을 포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조건. 그들은 나를 정성껏 돌본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나를 그들의 가족 틀 안에 가둬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돌봄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족의 완벽한 이미지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 안에서, 내 방 안에서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노후의 짐이라고 속으로 생각했고 그 짐을 대신 져주는 대가로 내 존재의 권리를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김서방, 내가 차려준 밥상은 고마웠지. 하지만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먹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했어. 내가 챙겨준 약봉지는 고마웠지만 나는 의사의 설명을 내 귀로 직접 듣고 내 병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원했어. 나는 문틀을 잡고 섰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내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양은 돌봄이 아니라 통제였어. 나는 이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이 주권을 상실한 노인,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지. 그들의 체면을 위한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집 문서 한 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존엄 대 가족의 편애 사이의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뜻에 굴복한다면 나는 남은 생을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내 의지 없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부양이라는 감옥에서 나는 숨 막혀 죽을 것입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딸애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딸애의 울음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지만 동시에 냉정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물 속에도 자신의 편의와 안정을 지키려는 이기심이 섞여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조건부였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을 때만 유효한 사랑. 얘야. 사랑이라면 엄마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내 삶을 통제하려 들지 말아야지. 나는 너희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내 남은 생을 스스로 꾸려갈 능력이 있어. 너희가 나를 책임져야 할 짐으로 볼 때 나는 너희의 존중받는 어머니가 될 수 없어. 나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그들의 통제와 책임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돌봄받을 자격이 아니라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이 결심이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리라 믿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이 결심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서류 위에 당당히 내 이름을 새길 준비가 된 나 자신이 있었어요. 남은 여생의 부양이는 나 자신으로. 그날은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한 인생의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이었습니다. 김서방과 딸의 분노와 간청은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매 방 문을 두드리고 나에게 현실을 직시하라며 설득하려 했습니다. 네, 어머니, 혼자 사시면 누가 책임집니까? 나중에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도와줘요? 그들의 말 속에는 공포심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깔려 있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책임이 곧 내 영혼의 감옥임을 깨달았으니까요. 나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김서방이 확실하게 마무리하려 했던 그 집문서의 명의를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명의로 넘어간 집은 나에게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내 존재의 무덤이 될 뻔한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그 상징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나는 오래된 수첩을 뒤져 젊은 시절 알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법무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법무사님은 내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셨고 이미 명예 이전이 완료된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다시 돌려놓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희망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김서방과 딸애가 출근하는 아침 시간. 그들이 현관문을 닫고 차 시동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전에 김서방이 남기고 간 명예 이전 관련 서류의 사본과 낡았지만 귀중한 인감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집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는 동안 나는 이 모든 행위가 마치 비밀스러운 독립운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엄청난 용기와 자존감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나 스스로 내 인생의 방향키를 돌리고 있다는 해방감.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법무사님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 경우는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거나 노인복지법상의 존엄성 침해 소지가 있다면 되돌릴 여지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사위분과 법적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다툼이 생기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들의 책임이라는 이름의 통제 속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집의 명의를 다시 제 이름으로 돌려주세요. 제가 제 남은 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눈빛을 확인한 법무사님은 필요한 서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평생을 누군가의 어머니나
누군가의 아내로 살면서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되찾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명의를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을 되찾는 행위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서류가 준비되었고 나는 다시 한번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서방이 내밀었던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재설계하는 설계도였습니다. 마침내 내 인감 도장이 종이 위에 묵직하게 찍히는 순간 맑고 단단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서방의 이름 위에 내 이름이 다시 올라서는 순간 서류상 행위였지만 그것은 나에게는 심리적인 해방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한 오직 나만을 위한 인생의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남은 여생의 부양이는 이제 나 자신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섰을 때 나는 세상을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셨고 버스 정류장의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활기차 보였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김서방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서방, 오늘부로 너희가 말한 부양 계약은 끝났다. 나는 내 집 문서의 명의를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놓았다. 이제부터 내 삶의 책임은 내가 진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녁에 집에 가서 하자. 내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내가 스스로 주도한 이 행동 앞에서 나는 단단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다음 챕터를 내가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커피 향으로 눈을 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부양의 반대말은 자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나는 다시 내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김서방과 딸애는 이미 내가 보낸 문자를 보고 흥분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차가운 침묵과 격렬한 분노가 조차하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딸애는 울었고 김서방은 변호사를 들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배신감, 그리고 내가 감히 그들의 통제 아래에서 벗어났다는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노망이 드신 거 아닙니까? 저희를 믿지 못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김서방은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들의 분노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무사 사무실에서 내 인생의 주권을 되찾았기에 나는 그들의 비난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김서방, 너희가 말하는 부양 대신 나는 너희의 존중을 원했어. 너희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고 단지 내 재산을 포함한 나 자신을 소유하려 했을 뿐이야. 나는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너희가 말하는 희생은 너희의 편의와 안정을 위한 것이었지. 나를 위한 진정한 돌봄이 아니었어. 나는 이제 내 삶의 책임과 즐거움을 스스로 찾겠다. 결국 그들의 법적인 협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무사님을 통해 상황을 정비했고 부양 의무의 불이행과 존엄성 훼손을 근거로 명의를 되찾은 내 결정은 합법적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소란 끝에 김서방과 딸애는 분노와 실망을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텅 빈 방을 보며 느꼈을 상실감은 내가 지난 몇 년간 느꼈던 존재의 상실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딸애와 김서방이 떠난 후 집은 다시 나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낯선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시끄러운 통제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이 고요함은 처음에는 불안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고요함이 해방감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내 집 안에서, 내 방 안에서 나 자신으로 숨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 삶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알람 소리가 아닌 내 의지로 눈을 떴습니다. 억지로 일찍 일어나 그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 원두를 갈아 향을 맡았습니다. 김서방이 카페인 과다라며 통제했던 그 커피를 나는 가장 비싼 컵에 담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이 자유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건강식이랍시고 억지로 먹어야 했던 메뉴 대신 내가 좋아하는 멸치 볶음과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반찬 투정을 하거나 탄수화물이 너무 많다며 간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맛과 양을 오롯이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달라진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시간을 나의 몫으로 살았습니다. 김서방이 위험하다며 못 가게 했던 독지관에 등록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컴퓨터 수업을 들었습니다. 늦은 오후, 나는 시장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난 화분을 큰맘 먹고 샀습니다. 흙 묻은 화분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내가 돈을 내 의지대로 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기쁨을 느꼈습니다. 사치가 아닌 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화분을 내가 가장 잘 보이는 거실 창가에 두고 물을 주었습니다. 이 작은 행위 자체가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가꾸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전화 통화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주말에 너희 집에 갈게. 내가 기차표를 예매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서방의 검열이나 위험하다는 통제 없이 나는 스스로의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친구들은 내 활기찬 목소리에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작은 자립이 주는 큰 자존감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부양은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지만 내 스스로 내 삶을 꾸려가는 이 작은 노력들은 나에게 다시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부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내가 존중받는 인간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했고 그 결과 나는 다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삶이 완벽하게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가끔은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쓰러지더라도 내 스스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집과 내 통장과 내 삶의 주권은 이제 누구의 책임도 아닌 내 몫의 시간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당당하게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양은 누가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약속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내 남은 생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내 몫의 시간으로 살겠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딸애와 김서방이 떠나고 홀로 이 집에 남은 지도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정리해 주듯 내 삶의 표면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창가에 두었던 난 화분은 겨울을 이겨내고 새순을 틔웠습니다. 그 작은 생명력을 볼 때마다 나는 내 안의 회복력을 확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그 난초처럼 혹독한 통제의 계절을 이겨내고 마침내 나만의 방식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평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내 삶에 찾아옵니다. 무릎은 여전히 시큰거리고 가끔은 밤늦게 혼자 TV를 볼 때 문득 깊은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이 때로는 귀찮고 김서방이 알아서 처리해 주던 각종 공과금이나 서류 작업은 여전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편함과 불안함 속에서도 나는 이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통제받던 시절의 삶은 겉보기에 완벽했습니다. 깨끗한 집, 정기적인 검진, 세심하게 관리되는 식단. 하지만 그 완벽함은 내 영혼을 질식시켰습니다. 나는 감금된 새처럼 자유롭지 못했고 내 의지는 매 순간 무시당했습니다. 그들의 돌봄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도덕적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행위였을 뿐입니다. 이제 나는 다릅니다. 나는 스스로 복지관에서 컴퓨터 수업을 들으며 인터넷 뱅킹을 배웠고 복잡했던 공과금 납부 시스템을 익혔습니다. 실수도 했고 때로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고 묻기도 했습니다. 딸에는 여전히 서운함을 완전히 풀지 못했지만 내가 의존적인 노인이 아니라 스스로 해보려는 엄마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관계는 오히려 평등한 소통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부양의 의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양은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거나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약속이어야 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의 개인적인 자율성과 존엄성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때로는 실수할 권리까지 존중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돌봄이었습니다. 나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집문서를 걸어야 했습니다. 통제 속에서 무너졌던 내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 이름의 무게를 다시 깨닫기 위한 값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지금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흰머리는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빛은 평생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화롭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넘어선 나 자신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나처럼 효도라는 이름의 덫에 걸려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려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곧 경험과 지혜를 쌓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주권을 지켜야 할 주인공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독립입니다. 돈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돈의 사용처와 용도를 결정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돌봄을 받아야 할 때가 오더라도 그 돌봄의 방식과 정도를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김, 서방과 딸애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단지 부양을 통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동시에 안정을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 즉 인간의 존엄성을 잊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 행동을 통해 이 교훈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챕터는 이제 나의 몫의 시간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선택한 이 삶의 길은 외로울지언정 비굴하지 않습니다. 내 남은 생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내 몫의 시간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가장 위대한 계약서에 내 이름, 석자를 다시 새겼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나는 나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 간의 부양과 재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또 다른 시니어 분들의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